네, 이번에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그 첫 번째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제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위험하다. 또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인식 체계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동료 회담에서의 이야기들 발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우려를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한 거죠. 근데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은 잘 들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파괴 사범이니 뭐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정권과 구정권의 이 서로 이렇게 스파링을 하면서 잽을 날리는 것 치고는요 너무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다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신구 정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 교체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서 또 예전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좀 숨을 좀 가다듬고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이 아주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여야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참전을 하면 여야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원로 아닙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말을 좀 아껴야 된다. 덕담 수준의 이야기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 위험하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표현을 전직 대통령이 해버리면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보다는 본인의 좀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약속이죠. 네, 희망사항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퇴임한 이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자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특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침묵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군에서는 특정 시기에 이뤄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 자, 이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이거 군에서 이런 무기, 장비를 도입하고 그것을 또 운영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무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그 무기를 사용하거나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기 그 소요제기라고 그러죠.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군 쪽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그 무기를 어떻게 들여와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그 무기가 들여오고 나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축적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든 뭐 노무현 정부든 그 이전의 정부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실전 훈련을 얼마큼 했느냐.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잘 못했단 말이죠. 워낙 남북 평화다, 대화다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북한을 자극할 만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그 정찰 훈련을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전 정권, 현 정권 탓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했을까? 그러니까 점점 지금 그 불이 났는데 정말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어려운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면전을 벌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더욱 안 될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이 싸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건 거예요. 이게 문정부 때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당한 거다라고 지금 최근에 사태를 문 정권한테 책임을 넣어 넘기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근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2014년부터 이 무인기가 관측이 됐고 그 흔적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저고도에서 이걸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시작은 2014년 그 어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시작을 한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 본인이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잘못된 거고요.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에 또 카운터를 날린 건데,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훈련을 더 잘할 것인가라는 거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힘을 모으는 게 안보의 취지에도 맞고요. 더군다나 군이 또 여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군이 이 논란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안보 문제를 더군다나 이렇게 처리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이 대목은 여기서 덮고 진짜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되는가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신년 인사회 이제 불참을 두고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메일도 보내고 또 이제 인편으로 초청장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민주당은 초청 방식에 상당히 예우에 이제 불만이 많이 있고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제 불만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년 인사회 그 초청 방식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우는 또 어느 선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네. 정말로 야당 대표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이 오는 것을 원하는 신년 인사회였다면은요, 이메일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이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정도가 야당 대표 몇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은 방문을 해서 꼭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이메일 틱 보내고 뭐 연락도 없고, 여기 참석을 한 정의당의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뻘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정말 뻘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하여튼 초청했다는 얘기나 기록은 남길 테니까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간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나 몰랐다, 금시초문이다라고 해서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안 간 것이 결국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라도. 그런데 정말로 이 신년 인사회를 통합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치밀하고 하여튼 빈틈이 없는 여러 가지 초청 방식도 필요하고 그 안에 의전도 그렇고 적어도 갔으면은 한 30초나 1분이라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초청이나 이런 식의 신년 인사회는 이건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의 부족이었다. 이제 뭐 어쨌든 행간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희상 당시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 초청을 했다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제1야당 대표니까 뭐 수석이든 아니면 이제 정무 비서관 정도가 이제 네.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더라면은 더 좋았겠다 싶어요. 이번에 그런 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야 관계는 사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신년회 가지고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인사예요? 저를 불렀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그거를 진짜 몰랐다고 하면은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은 잘려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특히 이제 대통령이 모이고 오부 요인이 모이는 그런 신년 인사회 자체를 제1야당 당대표가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대표 비서실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여야 간의 현 그 상황,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전화를 했어도 안 가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정말 초청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그러는 게 정무적으로는 옳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은 허구한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말이죠. 네. 탄핵 뭐 집회 시위에도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지금 전혀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신년 인사회도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하면 안 갔을 겁니다. 또 안 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신년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임의 초청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민주당 내부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왈가왈부하는 게 있는데요. 당 보고 체계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진짜로 직접 초대를 했으면 왔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도면은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랫 단위에서 정무 비서관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치밀한 무슨 사전 프로토콜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생각을 한번 해봤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1월 2일 날 일정이나 1월 1일 날 일정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청와대 신년 용산 대통령실의 신년 인사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부정적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상 사전 정지 작업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대통령실 주관이 아니고 행안부 주관인데요. 라고 이렇게 슬그적 빠져나가는 건 정말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좀 납득이 전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논의는 이제 새 그 벽두부터 가장 큰 정치권의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이제 옮겨갈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지역구에서 이제 2명에서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편의 속도를 내겠다. 4월까지는 법을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그 양당의 이제 그 입장을 보면 국힘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가급적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당내 이제 전체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영남표 이탈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신중 속에서도 중진 그룹은 좀 우호적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좀 중진 그룹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선거 1년 전에까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월 15일 전후에서가 마감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이제 한 석 달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의는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 국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 국회도 그렇고요. 항상 양당제 폐해를 얘기하면 선거구제, 선거 시스템을 바꾸자,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게 있고 소선거구제 문제가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다 결론은 나 있는데요. 현재 253명의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이걸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국회의 손을 떠나서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힘을 끌고 나갈지가 일단 관건이 될 거고요. 국회는 정말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사실 장단점, 문제점 뭐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253명의 소선거구제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상당 숫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현상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을 못합니다만은 지금 한 석 달여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이것은 개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고 개헌보다도 사실 먼저 돼야 되는 문제인 것도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현실의 힘이 너무 강한 거죠. 현실의 힘이라는 건 이 현역 의원 본인이 그렇죠.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당의 지금 거대 여야의 그 양당의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쫙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의사를 통합해가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여야의 분위기로 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4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거. 그렇죠. 선거 1년 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미 중대선거구제는 좀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유는 그 여야 간의 이제 극한적인 그 진영 정치, 극한적인 대립, 양당제의 폐해거든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1등만이 딱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표가 되고 유권자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다양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이런 그 선거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이제 길을 열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제인데. 네. 어쨌거나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아주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회 그 수장과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개특위 의원들도 이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오늘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이 문제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이제 이것을 얼마큼 이제 수용할지. 야당은 지금 상당히 원로들 좀 빼고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기득권 지키기인데, 이게 여야가 사실 의석수만을 가지고 셈법을 계산하면은
이게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 네. 따라서. 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개혁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서는 좀 여론이 좀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여야가 끊임없는 정쟁, 그 진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3당, 4당은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그 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선거제는 바꾸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물꼬를 좀 텄죠. 이것을 국회에서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 그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그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한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알기가 무지 어려운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합해서 보면은 국회를 뭔가 하여튼 좀 국회의원들이죠. 의원들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검찰에서 검사를 할 때도 생각을 했고 후보가 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일단 여소야대를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 하나와 지금의 여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와요. 근데 지금 야당도 불만이지만 여당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언뜻 행간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아예 송두리째 좀 바꿔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야가 다 지금 뭐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지금 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입 밖에 말을 못 낼 뿐이죠. 근데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45% 정도의 표가 사표 처리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온 나라가 그냥 반으로 탁 뽀개져 있기 때문에 45% 전후되는 국민 의사는 완전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게 현재 선거제도화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승자 독식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5%의 국민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다당제 얘기가 나오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냐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냐 이게 또 하나의 논란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도농이 불균형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사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숙제이긴 하죠. 네. 중선거구제는 이제 현재 지역구에서 한 2명 정도, 대선거구제는 이제 한 4명 정도까지 3명이나 4명 3-4명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중선거구제를 보통 한 2명에서 4명 뽑는 거를 그냥 중대 선거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건데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보면은 4명의 후보가 나온 지역이 있었는데 전부 다 24%, 23%, 25%뭐 이런 식으로 4명이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한 사람이 25%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사표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3당, 4당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유럽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합을 하고 네. 정책적인 그 합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당제에서는 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의 제1야당은
여당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면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만 내가 뭘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당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적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외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두고 펼쳐진 여야 공방부터 중대 선거구제 논쟁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